환율이 1,500원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달러당 원화 가치는 2년 전보다 15% 이상 하락했습니다. 네, 환율 상승과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수입 물가는 20% 가까이 올랐죠. 서민들의 생활비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같은 시기 미국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들의 수익률은 환율 상승분만큼 더 올랐습니다. S&P 500 지수가 10% 오르는 동안 환차익까지 더해져 실제 수익은 25%를 넘어섰죠. 개인뿐만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해외 자산 비중을 50%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기업들의 달러 보유액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죠. 왜 모두가 달러와 미국 자산으로 달려가는 걸까요? 환율 1,500원 시대 원화 자산만 쥐고 있는 게 오히려 위험한 이유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4년 11월 달러원 환율이 1,400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주 만에 1,500원 선까지 다가갔죠.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시장 안정화를 위해 긴급 회의를 열었지만 환율은 쉽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게 개인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2년 전 100만 원으로 살 수 있던 수입품이 이제 120만 원이 필요합니다. 해외여행 경비는 20%더 들어가고 넷플릭스 같은 구독 서비스 요금도 덩달아 올랐죠. 자,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보면 원자재 수입 가격이 15% 이상 상승했습니다. 자, 그럼 반대편은 어땠을까요? 2022년 환율이 1,300원일 때 애플 주식 한 주를 150달러에 샀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시 원화로 19만 5천 원이었죠. 2024년 그 주식이 180달러가 되었습니다. 주가는 20% 올랐습니다. 하지만 환율이 1,500원 가까이 되면서 원화 가치로는 27만 원이 되었죠. 수익률이 38%가 넘는 겁니다. 이 차이가 보이십니까? 같은 기간 코스피는 2024년 9.6% 하락했습니다. 연중 2,400 선대에서 맴돌다 하락장을 기록했죠. 삼성전자 주가는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원화 자산만 쥐고 있던 투자자는 실질 구매력이 줄어들었습니다.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2024년 개인 해외 주식 투자액이 1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전년 대비 40% 증가한 수치죠. MZ 세대뿐만 아닙니다. 50대 이상 투자자들도 해외 주식 계좌를 열기 시작했죠.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이 글로벌 차원의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반도체 경기 부진과 수출 둔화가 한층 원화 약세를 심화시켰죠. 수출 의존도 70%가 넘는 경제 구조에서 글로벌 경기 둔화는 곧바로 원화 약세로 이어집니다. 반도체 경기가 좋을 땐 원화가 강세였습니다. 하지만 중국 경기 둔화와 미국 금리 인상이 겹치자 원화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죠. 결국 환율 1,500원 시대는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증권사 지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상담 오시는 분들 중 절반 이상이 해외 주식 계좌 개설문이라고요. 20대 직장인부터 60대 은퇴자까지 연령대를 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갑자기 모두가 미국 주식으로 몰리는 걸까요? 첫째, 환율 방어막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월급은 원화로 받는데 물가는 달러 기준으로 오릅니다. 커피 한 잔, 넷플릭스 구독료, 해외여행 경비까지 모든 게 환율에 연동되어 있죠. 한국개발연구원 KDI 보고서에 따르면 환율이 100원 오를 때마다 서민 가계의 실질 구매력은 2에서 3% 떨어진다고 합니다. 원화만 갖고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손해를 본다는 인식이 퍼진 겁니다. 실제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예금 금리는 연 3에서 4%였습니다. 하지만 환율 상승률은 15%를 넘었죠. 은행에 돈을 넣어둔 사람은 명목상 이자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실질 구매력은 오히려 줄어든 거죠. 둘째, 미국 기업들의 압도적 성장성 때문입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같은 빅테크 기업들의 시가총액은 한국 코스피 전체를 합친 것보다 큽니다. 블룸버그 자료를 보면 2024년 엔비디아 주가는 연초 대비 171% 올랐죠. 같은 돈을 투자하는데 왜 더 잘 크는 쪽을 선택하지 않겠어요? 30대 직장인 김모 씨의 말입니다. 그는 2년 전부터 월급의 30%를 S&P 500 ETF에 넣고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환율 때문에 망설였대요. 그런데 오히려 환율이 오르니까 수익이 더 늘더라고 합니다. 셋째, 분산 투자의 필요성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만 자산을 집중하는 건 위험합니다. 북한 리스크, 중국 경기 둔화, 반도체 경기 사이클까지 한국 경제를 흔드는 변수는 너무 많죠.
자, 금융투자협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의 68%가 한국 주식만으론 불안하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미국 시장은 전 세계 GDP의 25%를 차지합니다. S&P 500의 기업들은 글로벌 매출 비중이 40%가 넘죠. 한국이 어려워도 미국 기업들은 다른 시장에서 돈을 법니다. 실제로 2022년 코스피가 20% 빠질 때 S&P 500은 연말 기준으로 플러스 수익을 냈죠. 이쯤 되면 선택은 명확해집니다. 원화 자산만 고집하는 건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는 것과 같습니다. 한국 경제가 흔들릴 때 함께 무너지는 거죠. 하지만 미국 주식 10에서 30%만 섞어도 환율 방어와 성장성 확보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개인만 움직인 게 아닙니다. 한국의 대기업들도 달러 확보 경쟁에 뛰어들었죠. 한국은행 기업 경영 분석 자료를 보면 2024년 상반기 기준 국내 상장사들의 외화 유동성 자산이 전년 대비 35% 증가했습니다. 왜 기업들이 이렇게 달러를 쌓는 걸까요? 첫째, 환해지 비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입니다. 수출 기업들은 달러로 매출을 올리지만 원화로 비용을 지불합니다. 환율 변동성이 커지면 해지 비용이 급등합니다. 그리고 선물환 거래 수수료와 옵션 프리미엄이 연외에서 7%까지 올라갔습니다. 한 대기업 재무팀장은 환해지를 하면 오히려 손해라고 토로했습니다.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서면서 해지 비용이 수익을 갉아먹기 시작했대요. 차라리 달러를 보유하고 환차익을 노리는 게 낫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둘째, 글로벌 M&A와 투자 기회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는 미국과 유럽에서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조지아주에 전기차 공장을 건설 중이죠.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2024년 한국 기업들의 해외 직접 투자액이 7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환율이 낮을 때 달러를 확보해두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투자 시점에 환율이 오르면서 비용이 급증합니다. 실제로 2022 년 환율 1,300원대 달러를 확보한 기업과 2024 년 1,500원에 급하게 환전한 기업의 투자 비용은 15%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셋째, 원화 약세가 장기화될 거란 전망 때문입니다. 한국은행과 IMF는 2025년까지 원달러 환율이 1,400에서 1,500원대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환율이 더 오르기 전에 달러를 확보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넷째, 달러 자산 자체가 수익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당시 미국 국채 금리가 4% 이상을 유지했습니다. 달러를 그냥 쌓아두기만 해도 이자 수익이 발생했죠. 실제로 일부 대기업들은 여유 자금을 미국 단기 국채나 머니마켓 펀드에 넣어두고 있습니다. 개인과 기업을 넘어 국가 차원에서도 달러와 해외 자산 확보에 나섰습니다. 국민연금공단 발표 자료를 보면 2025년 8월 기준 해외 투자 비중이 44%에 달합니다. 50%를 목표로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죠. 왜 국가기금까지 해외로 나가는 걸까요? 첫째, 국내 시장만으론 수익을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 주식시장은 20년 넘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시달려 왔습니다. 반면 미국 S&P 500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10% 이상 수익을 냈습니다. 둘째, 환율 리스크 분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은 매달 수조 원의 연금을 지급합니다. 원화만 갖고 있으면 환율이 오를 때 실질 구매력이 떨어지죠. 한국은행 연구보고서를 보면 환율이 10% 오를 때 국민연금의 해외 자산 가치는 원화 기준으로 5조 원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셋째, 글로벌 분산 투자는 선진국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자산의 70% 이상을 해외에 투자합니다. 싱가포르 GIC와 일본 GPIF도 해외 비중이 50%를 넘죠. 넷째, 장기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 전망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한국의 연평균 성장률은 1%대에 머물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미국과 인도 같은 국가들은 여전히 2에서 3%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섯째, 외환 보유액 확보 차원이기도 합니다. 한국은행의 외환 보유액은 4,200억 달러 수준입니다. IMF 기준으로는 외환 보유액이 단기 외채의 100% 이상이어야 안전한데 한국은 아슬아슬한 수준이죠. 결국 국가 차원에서도 달러와 해외 자산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지금까지 왜 개인, 기업, 국가 모두가 달러와 미국 자산으로 달려가는지 봤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주식이 정말 답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구조적으로 그렇습니다.
첫째, 미국은 기축통화국입니다. 달러는 전 세계 무역과 금융의 기본 단위죠. 국제결제은행 BIS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외환 거래의 88%가 달러로 이뤄집니다. 전 세계가 달러를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한국이 어려워도 중국이 어려워도 유럽이 어려워도 달러 수요는 줄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기 때마다 안전자산으로 달러가 선택되죠. 네,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도 달러 가치는 올랐습니다. 미국 주식을 산다는 건 달러를 보유하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미국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을 지배합니다. 애플의 아이폰은 전 세계에서 팔립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는 한국 기업들도 씁니다. S&P 500 기업들의 매출 중 40% 이상이 미국 밖에서 발생합니다. 한국 경제가 침체에 빠져도 미국 기업들은 다른 시장에서 돈을 법니다. 실제로 2023년 한국 GDP 성장률이 1.4%에 그쳤을 때는 어땠을까요? 애플은 48%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57% 수익률을 올렸죠. 반면 삼성전자는 어떤가요? 자, 반도체 경기가 나빠지면 곧바로 실적이 급락합니다. 중국 경기의 의존도가 높아서 중국이 흔들리면 함께 흔들리죠. 한국 기업 대부분이 비슷한 구조입니다. 셋째, 미국은 혁신의 중심입니다. 지난 20년간 세상을 바꾼 기술은 대부분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아이폰, 페이스북, 아마존, 테슬라, 챗GPT까지 모두 미국 기업들이 만들었죠. 블룸버그 자료를 보면 전 세계 벤처 캐피털 투자의 50% 이상이 미국 기업에 집중됩니다. 넷째, 미국 주식시장은 투명하고 효율적입니다. 뉴욕 증권거래소 NYSE와 나스닥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입니다. 유동성이 넘쳐나고 공시제도가 철저하며 주주 환원도 활발하죠. 반면 한국은 대주주 일가가 지배하는 구조에서 소액 주주는 을입니다. 다섯째, 장기 데이터가 증명합니다. 지난 100년간 S&P 500의 연평균 수익률은 약 10%입니다. 배당 재투자를 포함하면 11에서 12%까지 올라가죠. 한국은 어떤가요? 코스피는 2000년 1000포인트에서 2024년 2500포인트로 올랐습니다. 24년간 연평균 수익률이 4% 정도죠.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닙니다. 미국은 시스템적으로 투자자에게 유리한 구조를 만들어 왔습니다. 네, 기축통화, 글로벌 시장 지배력, 혁신 생태계, 투명한 시장, 장기 수익성까지 모든 게 갖춰져 있죠. 이쯤 되면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럼 원화 자산을 다 팔고 미국 주식으로 갈아타야 하나요? 답은 아닙니다. 극단적인 올인은 위험합니다. 중요한 건 분산입니다. 전문가들은 포트폴리오의 10에서 30%를 미국 자산으로 구성하라고 조언합니다.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 보고서를 보면 한국 투자자들의 최적 해외 자산 비중은 20에서 30%로 분석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첫째, S&P 500 ETF가 가장 간단합니다. 개별 종목을 고를 필요 없이 미국 500대 기업에 분산 투자하는 거죠. VOO, SPY, IVB 같은 ETF는 수수료도 0.03에서 0.09%로 저렴합니다. 월 100만 원씩 적립식으로 투자하시면 됩니다. 환율이 오르든 떨어지든 장기적으로는 평균 매입 단가가 안정되죠. 실제 데이터를 보면 최근 10년간 S&P 500은 배당 재투자 포함 시 연평균 10에서 12%대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둘째, 개별 종목을 원한다면 빅테크 중심으로 가시면 좋습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은 현금 흐름이 탄탄하고 배당도 꾸준히 늘립니다. 다만 개별 종목은 변동성이 큽니다. 셋째, 달러 예금이나 미국 국채도 고려해 보세요. 주식이 부담스럽다면은 달러 예금이나 미국 단기 국채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2024년 당시 미국 1년 만기 국채 금리가 4% 이상이었으니까 원화 예금보다 수익률이 높았죠. 넷째, 시기를 나눠서 투자하시면 좋습니다. 환율이 1,500원대라고 해서 한 번에 몰빵하면 안 됩니다. 매달 일정 금액씩 분할 매수하는 게 안전합니다. 키움증권 리서치에 따르면 20년간 매달 적립식으로 투자한 경우가 타이밍을 맞춰 투자한 경우보다 평균 수익률이 더 높았다고 합니다. 다섯째, 세금도 챙기세요. 해외 주식은 연간 250만 원까지 양도차익이 비과세입니다. 그 이상은 22% 세금을 내야 하죠. 배당은 15.4% 원천 징수됩니다.
세금 계산이 복잡하니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증권사 세무 지원 서비스를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원화 자산 70에서 80%, 미국 자산 20에서 30% 정도로 분산하세요. S&P 500개 ETF 중심으로 매달 적립식 투자를 하시고 장기 보유하세요. 환율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10년 이상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됩니다. 환율 1,500원 시대는 한국 경제엔 부담이지만 준비된 투자자에겐 기회입니다. 개인, 기업, 국가 모두가 달러와 미국 자산으로 달려가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원화만 쥐고 있으면 실질 구매력이 줄어들고 미국 자산을 보유하면 환율 방어와 성장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죠. 가장 큰 교훈은 이겁니다. 자산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세요. 한국 경제가 어려워질 때 함께 무너지는 구조는 위험합니다. 포트폴리오의 20에서 30%를 미국 자산으로 분산하는 것만으로도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장기 관점입니다. 환율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오늘 1,500원이 내일 1,400원이 될 수도 있죠. 하지만 10년, 20년 단위로 보면 미국 주식은 꾸준히 우상향해 왔습니다. 단기 변동성에 흔들리지 마시고 매달 꾸준히 적립식으로 투자하세요. 세 번째 교훈은 실행입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실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당장 증권 계좌를 열고 S&P 500개 ETF에 월 10만 원이라도 넣어보세요. 10년 뒤 여러분은 오늘의 결정에 감사할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자산을 보유하고 계신가요? 원화 예금에만 의존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미 해외 자산의 분산 투자를 시작하셨나요? 환율 1,500원 시대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실전 투자 전략과 경제 이슈의 진실을 계속 파헤쳐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